지금 누구나 관심을 갖는 거는 대출 규제, 과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집값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고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 좀 이걸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수도권은 지금처럼 0.75%만 줄이겠지만 수도권은 지금 과열이 너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당초 50%가 아니라 80%를 적용을 해서 1.2%만큼 더 가산을 해서 줄이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모두 막는 게 아니고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이걸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갭 투자를 하면서 전세자금 받는 거. 근데 사실 여기도 꼼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신축 아파트 잔금을 칠 때 어떤 은행은 이거를 같은 조건인데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로 보고 어떤 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그건 아니야 라고 보니까 굉장히 시장에 지금 혼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꿀팁을 드리면 이거는 가계대출 규제지 않습니까? 가계대출이 아닌 DSR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대출 전략들은 사실 있어요.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기회가 되죠. 내가 대출을 받을 때 정책자금 대출이 유리한지 아니면 은행 재원 대출이 유리한지 일반 무주택자로 가는 게 유리할지 서민 실수요자 요건으로 가는 게 유리할지 생애 최초로 갈 게 유리할 건지를 다 구분해 보시고 대출 잘 받는 특별한 팁 이런 거 네. 거꾸로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데요? 이자를 좀 싸게 받는 이런 거. 네, 금리나 요구권이라든지 아니면 를 좀 하시면 돼요. 9월에 대출이 지금 스트레스 DSR로 대출 규제를 했지만 집값이 더 올라. 정부가 못 참겠어요. 규제가 터나고. 네. 그거가 나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 있을까요? 그 은행도 막히기 전에 얼른 자서라도 해두셔서 총량을 잡아두시는 거를 영끌족들이 주의해야 되는 대출 그게 있을까요? DSR을 이제 통과되는 그런 전략을 미리미리 펴두셔야 됩니다. 방금 말한 것 중에 또 하나의 더 꿀팁을 주면 시행사 협약 은행만 여러분들한테 대출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용 등급을 조금 좋게 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네, 이건 사실 제가 강의 때만 푸는 꿀팁이긴 한데 진짜 몰랐어요. 갑자기 훅 들어오셔서 안녕하십니까, 동산형입니다. 네, 같이 인사 어색하시네요. 다시 할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아니, 저희 부동산 공부를 하는 채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저런 전문가님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네. 저는 오늘이 정말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부동산 공부할 때 실전 부동산 투자자라면 정말 이 분야를 깊게 파고 연구해서 뭔가를 해야 남보다 더 훨씬 더 좋은 수익이 나거든요. 네. 네. 대출 전문가 모셨습니다. 퍼펙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펙입니다. 네. 정말 모시고 싶은 전문가 분야에 이미 자리 잡고 굉장히 전문가로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을 모시게 돼서 오늘 영광입니다. 제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제 저희가 네. 투자를 할 때 궁금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네. 1박 2일 가능하네요. 언제든지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이제 은행에서 근무를 하셨다고요? 네. 은행원이 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겪었던 일을 가지고 책을 또 쓰셨죠? 사실은 은행 다닐 때는요, 저 투자를 하진 않았고요. 그때? 네. 은행에서 퇴사를 해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은행에서 배웠던 대출 지식을 바탕으로 좋은 자산에 스며든 좋은 빚이 돼야 되는 그런 대출 활용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이제 짧게 줄여서 저는 대출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대출력의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제가 부동산 투자하는데 직접 활용을 해서 저도 이제 수익이 나고 내 집 마련을 하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대출은 저만 알기는 아깝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레버리지 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대출 상담사로 이제 원래 이제 전직은행원이었으니까 그 경력을 살려서 지금은 열심히 1, 2, 3금융 전부 이제 협력해서 대출 필요하신 분들에게 상담해드리고 은행 연결해드리고 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 사실 1, 2, 3금융 다양한 대출 상품을 다 접하시다 보면은 머리 복잡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어차피 또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대출들은 또 이제 종류는 많지만 또 정해져 있어요. 뭐 주택담보대출, 뭐 전세자금 대출, 뭐 기타 대출 이런 것들이 다 거의 이제 어느 정도는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출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거는 좋은 것 같고 잘 이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게 기존에 나오는 뭐 1금융권 대출이나 뭐 정규적으로 누구나 가서 뭐 받을 수 있는 대출 말고
후순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네. 저 운이 좋으면 한 채 더 살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 대출이라 하더라도 1금융권 은행에서 가능하고요. 그래서 굳이 2금융까지 가실 필요가 없고 이제 다주택자라든지 아니면 사업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 담보대출의 2금융권 그리고 현금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금 조달이라든지 증빙을 위해서 3금융을 잠깐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이제 이런 분들이 연끌을 한다기보다는 대출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잠깐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티가 나는 게요. 네. 시청자님 보실 때는 우리 푸팽님께서 뭐 밑에 보고 하시잖아요. 사실은 네. 진행을 하기 위한 큐시트고요. 대답이 하나도 안 적혀 있는데 아, 네네. 말씀하시는 거 정말 조목조목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네요. 아닙니다. 이게 다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게 신기한데. 말 속도가 빨라가지고 네. 이게 최대한 이제 늦게 하고 싶은데 이제 네.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다 보니까 아. 속도가 좀 빠른데 네. 1.25배, 1.5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제 보통은 유튜브 보면 계속 이제 네. 빨리 듣기 하시잖아요. 아. 근데 저는 이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들으시면 된다. 예. 네.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풀팩이란 이름은 왜? 아, 네. 제가 왜냐면 이 대출 상담사 하기 전에 사실은 플리츠 팩토리라는 쇼핑몰을 운영을 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제가 동대문에 뭐 옷이나 이런 거 사입하러 가면 네네. 그 동대문 언니 사장분들이 네. 저한테 플리츠 팩토리 너무 길다. 풀팩으로 해라. 그래서 장기를 풀팩으로 맨날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대문 사장님들이 이제 정해주셔가지고. 이름이네요. 네, 네. 남들한테 불려졌던 이름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게 풀 패키지로 사람들 다 그렇게 오해를 하세요. 부동산 대출을 해주시나? 네. 1, 2, 3금융권 네. 해주시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 네. 그것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그건 아니네요. 네네. 아, 그랬군요. 은행원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겪은 노하우를 저에게 알려주시는 풀팽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네. 인사드렸고요. 왜냐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봐 제가 그럼요.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뭐 누구나 관심을 갖는 거는 대출 규제. 맞습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렇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한데 네.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그 스트레스 DSR 그게 뭐예요? 아,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일단 DSR이라는 개념부터 알고 가시는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 받는 대출이 LTV라고 해서 담보 비율, 즉 내가 10억짜리 집을 살 때 비규제 지역에 무주택자가 산다 그러면 70%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70%가 LTV라는 개념이라면 이제 은행에서는 아무한테나 그렇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7억 정도를 빌려줄 수 있어도 차주가 이거를 갚을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보고 빌려주겠다라는 개념이 DTI, DSR인데요. 이 DTI는 DSR의 순환맛이라고 보면 되고 이 DSR은 총 부채, 그러니까 이 차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금을 본인의 연봉으로 나눈 비율이 40%를 넘으면 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다. 어머, 즉, 40%예요. 네, DSR 40% 내로 들어와야 대출을 해줄게 라는 거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춰야만 내가 소득 대비해서 대출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가 그 상환 부담, 즉 상환 능력이 있는 걸 보고 빌려준다라고 하면 네네. 상환 부담이 많아지면 DSR에서 불리해지겠죠. 네네. 네, 이 DSR의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1금융권 은행에서는 대출을 못 받으니까. 근데 그러면 그 상환 부담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를 올려버리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차주의 부담이 높아지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한 거. 그게 이제 이 스트레스 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스트레스 금리는 가상금리예요. 즉 내가 4%의 원래 대출을 받는데 애당초 나갈 때 변동형 차주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뒤에 이게 4%가 아니라 4.5%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6개월 뒤에는 또 5%가 될 수도 있고, 즉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대출 금리가 오르면 굉장히 차주가 불안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면 채권 회수가 제대로 될 수 있지 않다라는 불안감을 그냥 애당초 대출 나갈 때부터 좀 적용을 시켜서 스트레스 금리를 도입을 해서 4%의 대출로 나가지만 너는 1.2%, 즉 수도권에서 이제 집 살 때는 1.2의 가상금리가 붙거든요. 그럼 5.2%로 대출 나간다고 치고 대출 한도를 그렇게 적게 해서 나갈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대출 금리가 5.2%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 한도만 5.2%에 맞춰서 늦게 그러니까 적게 나가고 내 대출은 4%에 나가는 거죠. 즉 금리를 높여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 가산 금리가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금리를 얼마나 부여할 것인가가 항상 이제 초대의 관심사였는데요. 지금 이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이제 시작된 거는 24년 2월 26일부터였어요. 네. 스트레스 1단계로 도입을 해서 정부에서 이 변동형 차축에 대해서 갑자기 1.5%는 하한 금리를 바로 적용을 하면 시장 상황이 혼선이 오기 때문에 1.5에 25%만 적용을 할게. 그렇게 해서 1단계는 0.375%만 적용을 해서 그만큼 대출 한도를 낮춘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2단계가 이번 9월부터 적용이 되면서 이것보다는 더 높여졌어요. 네. 그래서 이 1.5에 50%. 즉 0.75% 정도를 이제는 우리가 대출 한도를 줄여서 나가겠다. 네. 근데 갑자기 이제 8월 21일 이제 금융위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이렇게 0.75만 줄여서 나가려고 보니 집값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고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 좀 이걸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수도권은 지금처럼 0.75%만 줄이겠지만 수도권은 지금 과열이 너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당초 50%가 아니라 80%를 적용을 해서 1.2%만큼 더 가산을 해서 줄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도권에서는 가산금리가 1.2%가 적용이 되고요. 비수도권, 지방에서 집 사실 때는 0.75%가 적용이 돼서 수도권에서 집 살 때 더 내가 대출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속사포 같으신데. 너무 제가 이거 예. 빠듯하게 받아 적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아마 제가 볼 예. 때는 우리 그 시청자님들도 지금- 저처럼 따라오느라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네. 한번 복습 한번 네. 복기 한번 네. 해보면 네. 결국 이제 전체 그 부동산 가격의 70%까지 대출해 주기가 LTV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DSR하고 DTI는 개념을. 뭐 어쨌든 소득 대비해서 네, 맞아요. 뭐 대출을 해주겠다. 네, 뭐 상환 능력을 보고.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네. 하면 될 것 같고 네. 이번에 나온 스트레스 DSR은 네, 이거에다가 네. 사실은 어떤 가산금리를 넣어서 맞아요. 원래 그 DSR로 나오는 금액보다도 더 적게 네, 나오니까 맞습니다. 대출을 규제하는 효과가 난다 이런 맞습니다. 뜻인 총량을 거잖아요. 줄일 수 있으니까. 아, 네. 그런 부분이 스트레스 DSR. 그럼 결국은 이게 1.2%까지 지금 수도권 네. 내에서 조정을 하겠다고 금감위가 이렇게 밝혔다면 네, 5%에서 한 20% 정도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인가요? 근데 사실은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은행권에 대출을 받으러 가보면 네. 우리가 상품을 고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네. 지금과 같이 변동형 같은 경우에는 1.2%가 적용이 되지만 고정금리가 들어가는 혼합형이라든지 주기형 상품을 갖게 되면 또 그 폭이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몇 천만 원 정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차주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이제 스트레스 DSR이 1단계 도입됐을 때는 한 3억 1,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너무 좋다. 네. 현실적으로 가격 얘기해 주니까 좋네.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 2단계가 도입이 되면서 네. 이제 수도권 말고 비수도권에서 사실 때는 3억 좀 넘는 금액이 나와요. 근데 이제 수도권에 가면 2억 8,700 정도 나오는. 네, 네. 네. MCI나 MCG라고 해서 어렵다. 네. MCI. MCG를 전면 다 지금 시중은행에서 거의 다 중단을 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아까 LTV 설명에서 빠진 게 뭐냐면 10억짜리 집에서 70% 즉 7억의 대출이 LTV만 보고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방공제라는 개념이 원래 더 들어가야 돼요. 이 방공제라는 건 최우선 변제금 개념으로 아시다시피 우리가 소액임차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제 5,500만 원, 방 하나당 5,500만 원을 빼서 대출이 나가는 거고. 왜냐하면 이 임대인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의 근저당보다 뒤에 있다 하더라도 이 최우선 변제금은 우선해서 배당을 받아버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애당초 대출이 나갈 때 방공제 하고 나가겠다. 그만큼 줄여서 나가겠다라는 건데 서울은 그게 방 하나당 5,500만 원을 차감하는 거고 네,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방 하나당 이제 4,800만 원. 즉 지역별로도 그 방공제하는 금액이 다 달라요. 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칙대로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84 기준으로 해서 34평이 보통 방이 3개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방마다 다 빼는 게 원칙이에요. 내가 서울에서 집 사면 이 5,500만 원 곱하기 3
1억 6,500을 또 추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MCI나 MCG라는 거 상품을 가입을 해서 방 공제를 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제 그게 한마디로 대출 한도를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이 MCI나 MCG 상품을 가입을 했는데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은행들이 이제 영업이 끝나기 때문에 대출을 줄이려고 이 방공제 상품을 이제 무조건 방공제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입을 안 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MCI, MCG를 가입 못하게 함으로써 이제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게 스트레스 DSR보다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봤듯이 연봉 같은 경우에 한 몇 천만 원 줄어드는 거였는데 네. 이거 서울에 집 살 때 5,500만 원 확확 줄어들어 버리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스트레스 DSR 2단계의 효과보다 이렇게 방공제를 못하게 함으로써 대출을 다 빼버리는 거.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MCI, MCG라는 어떤 뭐 보증보험 같은 게 있나 보네요. 네, 방공제 이제 받는데 방공제를, 그런 거를 하고, 활용하면 좀 더 나온다. 네, 대출이 더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못 하게 되니까 무조건 방공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까지 도입되면 이제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까지 줄어들 수가 있는 효과가 오니까 확실히 예전보다는 연말로 갈수록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말씀해 주시는 범위가 이제 주택 매매를 할 때 네. 어떤 그 구조 이런 거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전세에 대한 대출도 네네네. 물어보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1주택자 같은 경우에 본인의 집에서 살기도 하지만 다른 집에서도 살잖아요. 그럼 반드시 임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무주택자가 이제 1금융권 은행에서는 최대 5억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1주택자도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최대 3억 원까지 지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첫 번째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모두 막는 게 아니고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이걸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건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전세 보증금의 한 80%를 받는 거는 그냥 서민 실소유자를 위한 거다라고 해서 별 무리 없이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사실은 네. 이렇게 조건이 붙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제한을 거의 하나은행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중은행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갭 투자를 하면서 전세자금 받는 거. 즉 내가 이제 새 끼고 이제 사는데 그 새를 낄 때 새롭게 전세입자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임대인이 뭉개하네요. 바뀌는 거. 네. 근데 사실 여기도 꼼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 낀 거를 사면 또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새를 끼면서 동시 세팅을 하면서 받는 그 전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막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처분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금과 같이 1주택자였는데 내가 무주택자로 내려오면서 좀 더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이제 안 하겠다. 즉 어떠한 처분의 조건이 붙기 때문에 안 하겠다. 또 기존에 이제 임대인이 대출을 갖고 있는데 그 전세 자금을 받아서 기존에 있는 대출을 끌 거야. 주택담보대출을 끌 거야. 즉 기존 주택에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 네. 또는 말소하는 조건으로 오는 것도 조건이 붙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하겠다. 즉 이런 식으로 조건이 하여튼 붙으면 우리는 안 해줄게 네. 라는 게 취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다 지금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은 막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신축 아파트 잔금을 칠 때 우리가 보통 풀로 대출을 받아서 실거주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 실거주 유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전세입자를 받아서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시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많죠. 그러면 그 경우도 갭 투자로 볼 거냐? 네.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에 해당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분양자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지금 그 시행사에서 본인한테 넘어오면서 소유권이 변동되는 거잖아요. 네네. 변동이 되면서 그 잔금일날 이 전세입자 받아서 잔금 쳐야 되니까 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그 대출에 대해서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축단지에서 잔금을 못 치는 사람들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중톤주공이 네. 월내게 파크 포레온이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신축 아파트 잔금 칠 때 내가 전세금 받아서 잔금 치려고 했는데 이거 전세입자 받을 때 전세입자 대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이제 커뮤니티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신한은행이라든지 하나은행은 아 이거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로 안 보고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된 거고 나머지 은행은 아니다.
그날 분명히 잔금 치는 것도 전세입자 거 가지고 와서 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전세자금의 대출에 해당이 돼서 우리는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뭐 우리은행이라든지 농협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해주기로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까지는 안 해줄 거야. 대신 11월부터는 해줄 수도 있어. 이렇게 애매하게. 또 이제 말을 하다 보니 어떤 은행은 이거를 같은 조건인데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로 보고 어떤 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그건 아니야 라고 보니까 굉장히 시장에 지금 혼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되는 은행 찾기 싸움에 네. 혈안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촌주공에 지금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못 받고 고민하시는 네. 그 분양자들은 네. 오히려 본인이 알려줘야 되는 네, 상황이네요. 맞아요. 우리는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확 그냥 적이 됐다 그래야 돼? 왜 그런 거야? 이분들은? 왜냐면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감사를 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유가 따로 이런 네. 디테일한 상세한 설명 네. 감사합니다. 그런 네. 것들이 좀 필요하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금 총량 줄이라고 했어? 그러면 바로바로 그 말을 잘 듣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다주택자들은 나는 대출 못 받아? 1주택자니까 난 괜찮아?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네.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혼선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서 오히려 은행도 조금 힘든 것 같고 서민 실소유자들에게도 규제가 들어가서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 은행들아 알아서 자율적으로 서민 실소유자들에게는 대출을 해줘라. 이렇게 주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혼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은행은 다주택자 다 받고 네. 어떤 은행은 1주택자 아예 지금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가 그랬거든요. 전세자금 대출 주담대 하지 말라는 뉘앙스 같아서 안 했는데 또 오늘 보니 서민 실소유자는 무조건 1주택자라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되니까 각 은행별로 지금 서민 실소유자 TF팀이 모집이 됐어요. 도대체 이 서민 실소유자는 해주라고 했는데 그 기준을 내려주지 않았으니까 각 은행별로 이 서민 실소유자 기준을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 다르게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결혼을 해야 돼서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된다든지 또는 주택을 구매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청첩장을 들고 가야 서민 실소유자 요건인 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혼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가 살아야 되잖아요. 한 네, 분은. 네. 그러면 그분이 이제 나가서 살 때는 또 서민 실소유자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고 그럴 때는 또 이혼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서류들이 이렇게 좀 많이 될 수 있고 이제 대출을 받는 차주들은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왜냐면 서민 실소유자임을 밝혀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면 이 서민 실소유자들한테는 내가 대출이 다 나갈 건데 나머지 총량은 그래도 계속 규제할 거야. 즉 은행 알아서 좀 잘 해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든지 또는 굳이 대출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 대출은 다 막혀갈 것 같아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은행이.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전문 투자자인 입장에서는 좀 아쉽네요.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네. 투자를 못하게 하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꿀팁을 드리면 네. 이거는 가계대출 규제지 않습니까? 네, DSR에 관한 거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아닌 DSR을 약간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대출 전략들은 사실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불법은 아니고요. 내가 해당이 되는 차주면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계대출 규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면 네.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기회가 되죠. 그렇죠.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차주의 그 어떤 상태라 그러나요? 네, 뭐 조건. 이혼하시거나 결혼을 하시거나 어쨌든 신혼부부 네, 이런 서민 실소유자 요건.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네, 유리한 일부분에서는. 조건이란 얘기네요. 그러니까 서민 실소유자에 대한 대출을 막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서류가 딱 증빙이 되면 그분들에 대한 대출은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다 원활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9월에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데 네. 부동산 투자의 그 방향이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물론 주춤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벌써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네. 이 수요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대출은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을 넘고 있는데 내 자본금이 12억이 있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있으신 분들이 있지만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활용을 해서 집을 사야 할 텐데 이렇게 대출이 꼭 필요한 그 라인들
즉 한 12억이나 15억 이하에 있는 분들한테는 타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대출이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대출을 옥죄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어제도 발표가 났지만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에는 8사가 지금 60억이 찍혔잖아요. 네네. 거기는 사실은 현금만 있으신 분들도 네. 사실 이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여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거기에 전세입자 같은 경우에도 돈이 없어서 전세를 사는 게 아니라 현금이 충분하신 분들이 사실 몇십억 전세로 들어가시는 시장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쪼이게 되면 오히려 현금 부자들은 더 현금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될 거고 네. 대출이 꼭 필요했던 그 라인에 있는 분들에게는 내 집 마련이 막힌다든지 또는 갈아타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양극화가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양극화가 계속해서 격차를 더 벌려갈 거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도시의 경쟁력으로 봤을 때 서울이라는 도시에 정말 세계적인 찐부자가 내 집이하고 내세울 만한 집은 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더 올라도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서울 집값은 달리고 있지만 사실 네. 지방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곳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의 격차도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되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특권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방에 있는 분들은 괜한 무저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외지인 비율도 굉장히 늘었어요.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갭이라도 끼고 사자 해서 갭 투자 비율도 외지인 비율이 굉장히 늘었고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도 지금 수요가 좀 분산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되면 서울 수도권에만 더 몰리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과 서울의 격차도 더 커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대부분의 분들이 그 부분을 다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심초사 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라든지 네. 근데 이 미분양도 해결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부분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하이엔드 뭐 200억, 300억짜리 이런 그 집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부자가 사는 건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원베일리 30평대 9평은 그냥 중산층 이상이 살 수 있었던 아파트가 이제 부자가 사는 아파트들로 이제 탈바꿈하고 있는 거니까 댓글로 네. 그때 신혼부부가 네. 뭐 6억 아파트를 양끌에서 사도 되는지 요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네, 네. 지금 원벨리 이게 나왔어요. 교수님이세요. 네. 여자분 혼자 사시는데 네. 현찰이 22억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뭘 권할까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네. 뭐 어떤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다가 결국은 이제 이 고객님께서 결정하시는 거는 영동한양 아파트. 요게 지금 이제 36억이에요. 36억인데 돈이 좀 모자르셨거든요. 네. 근데 22억 갖고 모자란데 어디서 나왔는지 또 목이 튀어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7억을 가져올 테니 네. 이걸 살 수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오늘 마침 딱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네. 요거 좀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분이 지금 연봉이 네. 1억이라고 하고요. 네, 네. 나이는 이제 50대 후반 정도 네.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자분이시고 무주택자이실까요? 무주택자이십니다. 네, 네. 이분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현금 여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너무 좋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대출을 받기 전에 우리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입지력이 좋은 물건지가 확보가 돼야 돼요. 네. 왜냐면 입지가 좋아야 내가 좋은 대출을 썼을 때 그게 좋은 빚이 되면서 상승할 수 있고 레버리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분은 이미 입지력이 탄탄한 물건지를 확보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으면 대출을 충분히 활용하는 거를 권유해 드리는데 만약에 지금과 같은 스트레스 DSR 시기에 연봉 1억 원이라고 하면 지금 규제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규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본인 연봉의 한 5배 정도, 5.5배 정도가 이제 대출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자 사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부부 합산 소득을 쓰실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은 원래 LTV가 50%지만 DSR 범위 내에서 대출이 나간다. 즉 소득 범위 내에서만 지금 대출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아까 30몇 억이라고 하셨으면 36억 정도인데요. 36억이라고 하면 원래 LTV로 하면 18억까지는 내가 소득이 되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소득이 1억 정도밖에 안 되신다면 한 6억까지는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만약에 내가 보험사로 가서 조금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보험사 제2금융의 주택담보대출도 스트레스 DSR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한 5억 5천에서 한 6억 정도라고 보시면
하시면 한 2금융, 3금융을 좀 이용을 잠깐 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조건이 돼야 하는 복잡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또 경우 지금 수가 또, 많으니까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말씀드릴 나중에 수는 또 없고 말씀해 주시고 네. 한번 시간 내서 그것만 특집으로 네. 그것도 네. 있고 어쨌든 그래서, 천재 이분이 정상적으로 이제 네, 그 소득 대출 대비해서 받을 수 있는 받으려고 하면 평범한 방법은 한 6억 6억 정도 정도만 이제 그걸 가능하기 생각하면 때문에 부부 합산이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늘어난다면 네. 2억? 뭐 2억 5천? 그러면은 여기에 또 한 10몇 억은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아. 이 집을 살 수가 있는 건데 네네. 지금 혼자 사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혼자 사신다는 게 네. 혼자 거주하고 계시지만 부부신 거예요? 부부시죠. 그러면 네. 여러분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면 네. 혼인신고한 부부 같은 경우에는 네. 부부 합산 소득을 쓰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혼자 연봉으로 하기에는 지금 이 집을 못 사실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배우자분의 소득을 증빙소득인 경우에는 서로 합산이 가능하거든요. 음. 예를 들어 나는 1억이고 배우자가 1억이야. 네. 그럼 합쳐서 2억 차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 2억이면 내가 10억 넘게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차주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나오네요. 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혼인신고한 부부 같은 경우에는 소득 합산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건 소득만 합산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부채가 있다면 부채도 끌려옵니다. 그래서 DSR 계산을 할 때 기존에 부채가 많은 배우자라면 합산을 안 하는 게 유리할 거고 만약에 내가 기존에 우리 배우자도 합산할 그 부채가 없다. 소득만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합산을 하셔서 이렇게 이 집을 사는 게 대출이 훨씬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너무 명쾌한 답변. 네. 네, 저희 고객님도 시청자님도 네. 고마우실 것 같습니다. 무조건 부부 합산 소득을 쓰셔야 돼요. 이거. 그렇군요. 네. 원베일리 얘기 나오자마자 네. 이거다 싶어가지고 바로 또 꺼냈네요. 너무 높은 금액만 하면은 또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그 30대 신혼부부 말씀드리면은 예. 대출 80% 받아 6억 아파트 이거는 보통 이제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규제 지역이거나 비규제 지역이나 할 것 없이 LTV 80%까지 최대 대출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억짜리 이제 집을 살 건데 네. 거기에 LTV가 만약에 80%면 8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생애 최초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출 한도는 6억까지이기 때문에 네네. 6억까지는 생애 최초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10억짜리 아파트라도 6억의 대출을 내서 4억에 내 자본금만 있으면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6억 아파트를 사신다고 했으니 그러면 이때는 내가 주택담보대출 중에 어떠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건지를 또 고르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주택담보대출이 은행에서 주는 은행재원 대출이 있고요. 네. 정책에서 즉 정부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라든지 네네. 디임돌 대출이라든지 네네. 보금자리론 같이 저리로 지금은 그래도 금리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3%대 후반까지 가는 디임돌 대출도 있고 네. 신생아 특례도 있지만 여튼 은행 재원 대출보다는 금리가 싼 그러한 대출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은행 재원 담보 대출을 받을지 아니면 이러한 주택의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차주의 조건에 따라서 내가 생애 최초 4억까지 받을 수 있을지 3억까지 받을 수 있을지가 또 다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받을 때 그냥 은행에 가서 주는 상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책자금 대출이 유리한지 아니면 은행 재원 대출이 유리한지 그리고 같은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일반 무주택자로 가는 게 유리할지 서민 실수요자 요건으로 가는 게 유리할지 생애 최초로 갈 게 유리할 건지를 다 구분해 보시고 본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시면 되겠다.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차주에 소득도 없고요. 서울에도 규제 지역이 있고 비규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에 따라서 다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떤 이제 대출 질문을 주시고 그다음에 요청을 주실 때는 본인의 차주의 부채라든지 소득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정확한 대출 상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의 꿀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대출 잘 받는 그 특별한 팁 이런 거. 네, 방금과 같이 이제 말씀드린 건 사실 너무 러프하게 말씀드려서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때 좋은 건 뭐냐면요. 방금 말씀하신 영끌족들, 즉 신용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DSR 범위가 40%에 가까워 있거든요. 연봉만큼 신용대출을 갖고 있어도 내 DSR 비율이 20%가 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20%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네. 그만큼 내가 대출을 못 받는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영끌족이 집 사기 힘들다.
때다, 잔금 치기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DSR을 피하는 DTI만 보는 정책자금 대출이 영끌족들한테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기존에 신용대출이 많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죠. 왜? DSR을 보지 않고 DTI만 본다라는 건 대출 한도가 1, 2억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꿀팁은 뭐냐면요. 신용대출이 많은 영끌족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순서를 잘 하셔야 돼요. 순서. 네, 방금과 같이 정책자금 대출을 같이 받는다 하더라도 신용대출을 먼저 받고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야 두 대출을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데요? 만약에 정책자금 대출을 먼저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신용대출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책자금 대출 자체를 받을 때는 DSR 보지 않고 DTI만 보고 나가는데 그 대출 자체가 있을 때는 신용대출 받으러 가면 지금 신생아 특례 이내에 긴도 대출 이만큼 대출이 있으니까 더 많은 신용대출 못 해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DSR을 보지 않는 대출을 맨 마지막에 받아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게 꿀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자를 좀 싸게 받는 이런 거? 네, 금리나 요구권이라든지 아니면 부수거래를 좀 하시면 돼요. 금리나 요구권? 우리가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금리나 요구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이 기간 연장을 할 때 많이 쓰시는 방법인데요. 네네네. 내 소득이 올랐다든지 또는 자산이 증가했다든지 또는 뭐 전문 자격증이라든지 차주의 조건이 여튼 우량으로 바뀌었다. 우량 채무자로 바뀌었다라는 걸 은행에 증빙을 할 수가 있다면 네.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 보고 그래 오케이 너는 좀 금리를 인하해주는 요구권을 받아들여 줄게 라고 하면 한 0.2 정도도 내려갈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 별로 실효성이 그렇게 크게는 없어요. 근데 가장 내가 빠르게 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건 부수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에 가입을 한다든지 보험에 가입을 한다든지 급여 이체를 해준다든지 카드를 발급해준다든지 네네네. 그러니까 은행원이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거를 좀 들어주시면 각 요건에 맞춰서 0.1% 0.2% 맞출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빠른 방법은 부수거래. 그러나 모든 걸 하면 내가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카드 정도는 들어줄 수 있어. 보험을 만약에 들게 되면 더 많이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부수거래를 하면서 금리를 낮추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대출 받으러 갈 때 보험 들으라고 하시는 네. 경우들도 있었고 뭐 말씀하신 카드 하나 네, 또 좀 만들라고 하시는 발급해주세요. 분들이 그래서 네. 그랬던 거구나. 네, 그래야 조금 이자가 저한테 내려올 수 있으니까. 왜 뭘 팔아 그랬는데 이자 낮춰주려고 그러셨던 네,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남는 장사니까. 네. 카드 안 쓰면 되잖아요. 안 쓰면 되니까. 아, 근데 네. 또 그런 부수거래 요건에 네. 3개월은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 9월에 대출이 지금 스트레스 DSR로 대출 규제를 했지만 집값이 더 올라서 내년이에요. 네. 내년 더 올라. 그래서 정부가 못 참겠어요. 네. 뭔가 나올 것 같아. 규제가 더 나오고. 네. 그거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뭔가 출구 전략이나 준비해야 될 것 있을까요? 혹시나? 뭐 예를 들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출을 무조건 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대출을 내는 이유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좋은 입지에 내 집 마련을 한다. 또는 갈아타기를 한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임장을 잘 다니고 어떠한 물건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물건이 나한테 너무 맞는 금액에 딱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대출을 활용해서라도 그 물건을 잡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때 대출을 활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는 대출을 못 받는데 가서 무조건 신용대출이라도 뚫어놓자 이런 거는 저는 반대를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돼. 그 다음에 갈아타기를 꼭 해야 하는데 대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잔금을 칠 때도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잔금을 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매도자랑 좀 협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내년 초에. 네, 항상 은행은 대출의 총량을 맞출 때 연 단위로 계획을 해서 맞추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말보다는 연초에 대출이 더 잘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은행 실적이 연초에 발표가 되고 은행에서는 그 실적을 쌓기 위해서 상반기에 열심히 영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안 나오는 대출도 한 2, 3월에 가면 다 열려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잔금을 치게 되면 내년 총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같은 조건에 대출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는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랑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내년 초 정도로 잔금을 미루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나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지만 보통은 대출을 실행하기 한 달 전에 자기 서명 자서를 하러 가시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막힐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일부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부터 받는 은행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12월 1일 날 잔금 쳐야 되는데 지금 3개월 전에 자서하고 가산금리를 잡아둘 수 있는 은행도 있기 때문에 그 은행도 막히기 전에 얼른 자서라도 해두셔서 총량을 잡아두시는 거를 권고를 드려요. 자서만 해놔도 기표가 안 떨어졌는데도 뭔가 일단은 자서를 하고 그 사이에 그 대출자의 뭐 신용 평점이라든지 이런 전혀 다른 대출이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으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심사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급하신 주담대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 가셔서 자서 뚫려있는 은행이 아직은 있으니까 하시는 게 맞고 그 은행도 언제 막힐지 모르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빨리 빈틈 전략을 펴셔서 가시는 게 맞는데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 이렇게 3개월 전에 안 열어줘요. 네. 아무리 빨리 열어줘도 한 달 반 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이나 12월에 전세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최대한 내가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된다, 월세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셔야 된다면 1금융권이 다 막혀 있다면 2금융권도 저는 알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물론 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이 뭐 4%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1금융권의 그 4%대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이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잔금 사고 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쵸. 그래서 2금융권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다시 갈아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은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3개월이 지나서 중간에 갈아타는 전세자금 대출은요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로 바뀌어요. 그거는 뭐냐면 원래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받을 땐 DSR을 지금 보지 않고 있는데 즉 소득이 없거나 부족해도 전세자금 대출은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이다라고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3개월이 지나버리면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이라고 해서 DSR을 가장 빡빡하게 보는 그 대출로 바뀌어버려요. 상품이 바뀌네요. 네, 그래서 원금을 4로 나눠버려요. 즉 같은 1억을 빌리더라도 50년에 나눠 갚는 것도 지금 DSR이 이렇게 빡빡한데 네네. 예, 그런 은행도 없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4년 만에 갚으라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신용대출보다 더 빡빡한 DSR 상품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4년 만에 어떻게 갚아? 그러니까 웬만한 소득이 높지 않고서는 중간에 갈아타는 대출을 활용하실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제2금융권도 차라리 알아보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고 중간에 갈아타는 대환 전략을 펴시는 분들은 네. 오히려 DSR 때문에 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큰일 날 뻔네요. 풀백님 안 만났으면 그냥 대출 때문에 후둔할 수도. 근데 또 여기도 하나 더 꿀팁을 드리면 네. 이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급하게 대환을 하긴 해야 돼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집주인과 뭐 증액을 해서라도 전세 계약서를 다시 쓰시잖아요. 그럼 그 전세 계약서가 새롭게 들어오면 또 전세자금 대출로 봐줘요. 네. 그래요? 네. 이게 또 네. 여기 살아날 구멍은 있네요. 네, 중간에 네. 또. 그래서 새롭게 전세 계약서를 쓰시면 되니까 또 그렇게 가능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해서 1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면 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끌족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지금 오늘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영끌족들이 좀 주의해야 되는 대출 그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영끌이라고 하는 건 신용대출 비중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신용대출이 많으면 연봉만큼만 이제 내가 대출을 해주겠다. 또는 한도를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만 내가 해주겠다.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5천만 원 이상은 안 내주겠다. 예. 근데 이러한 기조가 계속 다른 은행도 펼쳐져 가고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 규제도 더 빡빡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신용대출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들으시는 이때 그냥 최대한 받으시는 게 좋고 근데 기존에 신용대출도 있는데 내가 주택담보대출도 받아야 돼. 또는 신용대출로 계약금을 내고 청약에 당첨이 됐어. 근데 내가 내년쯤에 이거 잔금 쳐야 돼. 네. 라고 하는 분들이 반드시 잔금 칠 때 DSR이 안 맞아가지고 네. 잔금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자금 대출을 사용할 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잘 알아보시고 아니면 본인의 소득을 좀 확보를 해두셔야 돼요. 혼인신고를 안 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방금처럼 부부 합산소득을 통해서 소득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셔서 합산소득을 만들어 둔다든지 그래서 DSR을 이제 통과되는 그런 전략을 미리미리 펴두셔야 됩니다. 자주 네. 하는 실수가 뭔가 궁금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미 얘기해 주셨네요. 방금 말한 것 중에 또 하나의 더 꿀팁을 드리면 이런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대출 상담사라든지 일반 은행이 건드리지 못해요. 시행사 협약 은행만 여러분들한테
대출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점검 가잖아요. 그럼 그때 시행사 협약은행들이 부스가 쫙 깔려요. 지하나 1층에. 그러면 그때 가셔서 DSR을 많이 열어주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협약은행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반드시. 1금융권은 DSR이 40% 내로 들어야 대출을 해주고 2금융권은 DSR 50% 내로 들어와야 대출을 해주는데 그런 잔금대출 시행사 협약은행 같은 경우에는 DSR 50과 40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특히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DSR 150, 뭐 100 이렇게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금사고 안 나게끔 해주는 시행사 협약은행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전 점검 때 휴가를 내서라도 꼭 가셔서 나한테 대출을 가장 많이 해주는 그 협약은행을 빨리 자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꿀팁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게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 머릿속에는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대출을 받을 때 연말보다는, 물 좀 드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입이 마를 정도로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연말에 대출을 받는 것보다 연초에 대출을 받는 게 많이 나온다는 거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알고 있는데 아마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보시는 분들도 결국은 그분들도 알면서도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그냥 상담사한테 상담하자가 네. 그리고 그냥, 이제 물어보는 게 본인이 낫겠어. 발품하는 데는 사실 네. 한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전직 은행원이었고 네. 지금은 대출 상담사로 일하고 있지만 네. 여러분 그 은행원과 대출 상담사에는 차이가 있는 게 은행원은 사실 연봉이 정해져 있고 고액 연봉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꼭 대출이 일어나게끔 끝까지 노력해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은행으로부터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근데 대출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뭐 대출 상담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없고 그거 불법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대출 상담사는 뭘로 먹고 사느냐? 여러분들이 대출이 일어나면 그 일어나게 해준 은행으로부터 대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대출이 일어나게끔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은행원보다 대출 상담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불법 수수료를 요구한다든지 뭐 후치 수수료를 요구하는 그런 잘못된 상담사 말고 이제 여러 가지 협약은행을 잘 가지고 있고 정보를 빨리빨리 드릴 수 있는 좋은 상담사를 만나셔서 이 대출 상담사를 가장 잘 이용하시는 게 지금과 같은 혼란의 시기에는 가장 베스트의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해가 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때도 여러분들의 금리를 올려서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출 상담사가 소개하는 상품이나 은행원이 소개하는 상품이 다 금리도 같고 대출 한도도 같아요. 같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 더 조건이 좋은 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어차피 같은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똑같은 조건인데 오히려 상품 설명을 더 잘해드릴 수가 있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은행이라든지 어떤 은행이 뚫혀있다 이런 거는 저희가 솔직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는 그 당시에는 막혀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협약은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는 여기가 뚫려 있어. 다음 주는 막힌대. 라는 정보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처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좀 이해가 가게 설명을 드려보면 네. 저희가 대출을 받는 은행을 직접 가서 알아본 데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대출 상담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출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그 은행에 되게 많은 거예요. 필요 없어. 그런 굳이, 은행이라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떠세요? 결국은 금리를 싸게 줄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대출 상담사가 있다는 건 그만큼 본인들이 빚도 상품이잖아요. 자기네 상품을 많이 팔려는 노력이고 그럼 좀 더 싸게 줄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거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신용 등급을 조금 좋게 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이제 뭐 제 연봉을 올릴 수 없으니까. 네. 근데 사실은 신용 점수가 나쁘면 대출이 못 나가는 건 맞고 내 연장에 막힌다든지 또는 내가 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못 받는 것도 맞는데요. 이 신용 점수를 갑자기 올리는 방법은 사실 한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선결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금융 자본주의 시대에는요, 여러분 카드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최대한 2개 정도까지 만드셔서 이거를 성실상환 즉 연체 없이 계속 잘 상환하시는 분이 신용 점수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대출이 아예 없으신 분보다 대출을 내서 연체 없는 성실 상환을 하시는 분들이 거래 형태 점수가 쌓이기 때문에 확실히 신용 점수가 점점점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출 자체를 받을 땐 여러분 신용 점수가 떨어져요. 그러나 그 이후에 연체 없는 성실 상환을 통해서 신용 점수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많이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카드와 대출을 현명하게 사용을 하시는 게 내 신용 점수를 올리는 꿀팁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결제는 뭐냐면 내가 신용카드 결제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용카드 결제일보다 한 3일에서 5일 정도를 먼저 어플이나 전화 등을 통해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점수가 확 많이 나요. 아, 그건 몰랐어요. 네, 이건 사실 제가 강의 때만 푸는 꿀팁이긴 한데 진짜 몰랐어요. 갑자기 훅 들어오셔서 제가 하나 네, 꿀팁을 드렸습니다. 아, 저희 시청자님들 투자 많이 하시거든요. 하실 네. 때마다 우리 푸평님께 많이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자, 오늘 사실 어렵고 힘든 거를 하셔서 바쁘신데도 네.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물어보려면 네. 아무리 빨리 하셔도 밤을 샐 것 같아요. 사실 네. 이제 뭐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맞습니다. 따라서 뭐 또 어떻게 달라지죠. 뭐 비율이 달라지는지 네.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또는 뭐 빌라, 그렇죠. 부동산 빌라, 가구물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아파트, 있으니까. 뭐 상가, 이 품목마다 또 어떻게 달라지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전 투자할 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그런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우리 저기 푸평님 또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네. 그 시간에 모시고 한번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좋은 날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니까 시청자님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